우리 대부분은 집에서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점 지역에서 나이 들어가는 이 상황이 쭉 유지가 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 이사 가야 될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사를 할 때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근처로 가시라는 겁니다. 내가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바깥하고도 함께 교류를 하고 호흡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일단 그곳은 복지의 현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이 꽉 찬 이 한 상 받듯 그렇게 우리 인생도 가득한 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집에서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Aging in place라고 부릅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aging, 나이 들어간다 이런 건데 나이 들면 이 집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져요. 보다 안정적인 터가 필요하고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전세, 월세, 자가 상관없어요. 나의 노화와 잘 맞는 공간이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거점 지역에서 나이 들어가는 이 상황이 쭉 유지가 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 이사 가야 될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생겨나더라고요. 이를테면 사별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혹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떠난 자리가 너무 형해서 견딜 수가 없거나 이 사람이 떠난 자리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이 너무 넓어요. 청소하는데도 2박 3일이야. 그냥 다리는 아파 죽겠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그 텅 빈 집에 나 혼자 머물러 있는 게 힘들고 관리도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할 때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평수 자체가 복지적 공간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항구적으로 늘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턱이 많으면 안 되고요. 내가 늘 건강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휠체어를 돌려서 화장실도 들어가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 평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복지적 공간이라고 부르고 제가 볼 때는 한 10평은 넘어야 그래도 이게 좀 돌아가지 않나.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집 안에 안전바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낙상사고가 많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기 어렵고 내가 넘어지지 않더라도 무릎이 아프면 일어나서 앉을 때도 옆에 지지할 수 있을 만한 뭔가만 있어도 안전하게 또 덜 힘들게 일어날 수 있어서 안전바를 추천드리는데 이런 복지적 공간으로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가든지 안전바 설치가 비싸진 않거든요. 자녀들이 효도템으로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안전바 설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바깥하고도 함께 교류를 하고 호흡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닐 공간 주변에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봤더니 돈이 있을 때는 백화점 근처 사시면 돼요. 백화점은 저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쇼핑할 때도 있고 심지어 이 백화점 주변에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버스도 반드시 쓰고요. 주변에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린 대부분 돈이 없어요. 지금도 없는 돈이 나이 든다고 생기겠습니까? 게다가 나이가 들면 현저하게 살림을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제가 권해드리는 게 복지관 근처로 가시라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1km 근방이면 저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또 대부분 복지관은 버스가 쓰거나 셔틀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지하철 근처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근처 1km 전방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 복지관은 왜 좋은 곳인가? 일단 그곳은 복지의 현장이에요. 돌봄이 1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만 하게 된다면 안부를 묻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혹은 점심을 먹을 수 있거나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으뜸으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습의 장이라는 거예요. 보통 복지관은 50개, 많게는 150개 정도의 이 프로그램이 한 학기마다 열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고요. 그 학습 공간에서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나와 비슷하게 그 학습의 공간이라는 점잖은 공간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거기다 복지관에 등록이 돼 있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 복지사들이 딱 알아챌 수 있는 분이에요. 안전한 대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가끔 거기서 만나서 재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복지사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영양사도 그곳에 들어와서 점심 때 나에게 맞고 영양이 구비가 된 식단을 마련해 줍니다. 이건 공짜는 아니에요. 돈을 내고 드셔야 되긴 합니다만 다 같이 와서 먹고 또 다 같이 관리를 받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야 난 복지관에 등록했는데 몸이 아파서 복지관에 잘 못 가. 그러면 복지관에서 사람에 따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춤 돌봄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시거든요.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누군가는 아우 이건 나이도 안 들었는데 거길 왜 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복지관 옆에 살려고 이미 자리를 다 봐두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군 좋은 곳이 비싸다? 아니요. 복지관 근처가 가장 땅값이 좋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에서 어떤 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잘 본다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까, 또 지금 이미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2의 노후, 제3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주거 관련해서는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백화점 혹은 복지관을 추천합니다. 전원은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산천초목이 사계절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도심에는 없습니다. 꽃은 피고 곡식은 자라고 수확을 하면서 1년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 보는 재미, 그 성장하는 것을 찾고 보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기쁨이 압도적인 분들은 전원 생활이 아주 잘 맞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사시면 됩니다. 문제는 전원 생활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막무가내로 간 분들, 남들이 좋다 하더라 해서 내려가셨던 분들은 보통 6개월이면 다 철수하고 들어오십니다. 내려갔더니 의외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무서웠다 하는 분들 계시고요. 내려갔더니 내가 심은 건 다 죽더라 하는 분들 계시고요. 이웃들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무엇보다 나는 사람이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오히려 우울증까지 얻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겁이 많은 분들, 벌레 무서워하는 분들은 전원 생활하고는 맞지 않은 분들입니다. 요새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역 사람들의 텃세가 한동안 대단했어요.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과 새롭게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들 사이에 갈등이 꽤 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수용적인 지역인가 아니면 조금 더 배타적인 지역인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원생활이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점검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저는 백회복회라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방학 중에 일종의 직업을 가져보는 걸 우리가 백회복회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내 꿈은 다른 거였어. 그럴 때 내 꿈을 평생 그렇게 누르고만 살 수는 없는 거니 어쩌면 제2의 직업으로 혹은 내 꿈에 대한 작은 실현의 방법으로 내가 전원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먼저 전 한 2년 적어도 2계절은 겪어봐야 된다. 계절이 2번은 바뀌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새는 연세라 그래서 1년의 세를 한꺼번에 내고 1년 동안 살아보기, 아니면 한 달 혹은 2달, 3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로 이렇게 살아보는데 계절마다 좀 살아보기를 좀 권해드려요. 이 집이 어떤지, 또 이 지역이 어떤지, 또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럴 때 기쁨은 어떻고 이럴 때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를 일부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 봄과 내년 봄이 달라요. 이번 여름과 내년 여름이 다릅니다. 적응을 하는 사람인지 적응을 못하는 사람인지 한 2년 정도만 지내보면 아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나이 들어가지고 부부들이 갈라집니다. 남편은 그렇게 농어촌으로 가겠다고, 자연인으로 살겠다고, 아내는 난 반드시 도시에 그냥 살겠다 이러면서 다투거나 조론이나 혹은 이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연인 꿈꾸고 내려갔다가 원신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내려갔다가 오히려 건강까지 상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무작정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케이 괜찮다, 연세 아니면 한 달 살이 이렇게 한번 해봐서 당신 그렇게 갔다 오고 그때 나도 짬짬이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부부에게 리프레시, 새로운 신선함도 주고 남편이 정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아내가 반대하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부부간의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고요. 잠깐 또 떨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더 신혼 같은 분위기를 맡게 됐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전원생활 무턱대고 선택하지 말자, 전원생활 무작정 반대하지 말자, 이렇게 백회복회 방식처럼 잠깐씩 살아보면서 그 경험치와 나의 평가치를 한번 살펴본다면 실패 없는 전원생활을 하게 되고 실패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보통 노후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죠. 나는 나이 들어도 건강할 것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완벽한 착각입니다. 벌써 아파요.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이미 눈은 잘 안 보이고요. 이를 듣는 순간에 이미 무릎을 이렇게 해서 만지면서 말씀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는 전부터 아팠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아파질 겁니다. 다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가 조금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고, 영양제라는 걸 먹는 거고, 건강검진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이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청년의 몸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조금 더 잔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덜 아플 수 있도록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노후의 계획을 짠다면 이건 훨씬 더 현명하고도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환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노후를 꿈꾸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들면 내 자식들이 나를 엄청나게 떠받쳐 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굉장히 존경할 것이다. 지금까지 애들이 나 안 살폈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 존경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나하고 굉장히 차갑게 약간은 무심한 듯 지냈고 나는 부분이 늘 좀 섭섭했다. 그런다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혹시 그들을 오랫동안 섭섭하게 하면서 약간 차가운 방식으로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나. 두 번째, 한결같이 무조건 나는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다, 괜찮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내 부모는 항구적으로 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서, 혹시 이 후자에 해당하신다면 또 전자에 해당하신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계에 대한 접점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온도가 가야 온도가 옵니다. 요청을 해야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관계에 대한 이런 일련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환상 이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추상적으로 맺혀져 있는 이슬 같은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일부를 좀 추려서 내가 혹시 조금 아이들에게 차가운 편이었다면 지금에서라도 좀 따뜻하게 좋은 말로 그들과 기쁨의 대화를 새로운 패턴으로 시작하자. 늘 괜찮다 말했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내가 안 괜찮다는 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그냥 노출해도 괜찮다. 그들은 충분히 우리의 변화와 약화를 이해할 만큼 성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함과 호소로 좀 다가가셔야 내가 상상 속에만 있는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도가 오가고 내가 또 돌봄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의 영역에 있어서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내게 없던 돈이 노년이 된다고 탁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궁핍하게 이렇게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복지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받고 있는 기초연금도 그렇고요. 또 나도 모르게 받는 작고 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65세가 넘어간다는 건 여러 혜택들을 또 받을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알뜰살뜰히 좀 알아보고 챙겨가면 의외로 내가 좀 돈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은 결국 혼자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되면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고, 만약 필요하다면 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내가 진짜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이나 아니면 차상위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막연하게 돈이 없다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애들한테 요청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자식들은 늘 부모들은 돈을 알아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뭔가를 썼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무슨 화수분 마냥 돈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좀 돈이 좀 필요하다, 작더라도 용돈을 좀 다오 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 중에는 엄마, 아버지 5만원 뭐 10만원을 어떻게 드려요? 받으셔야 돼요. 왜냐? 5만원 줄 수 있는 자식은 50만원도 줘요. 10만원 줄 수 있는 자식은 100만원도 나에게 내놓을 수 있는 자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들에게 뭔 돈을 받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내가 너무 어렵고 돈이 좀 필요하고 이런 도움을 어느 정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받았을 때 당연히 5만원, 10만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영할 줄 아는 분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환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한다면 환상은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행복감으로 바뀔 거고요. 현실은 훨씬 더 알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티베트 속담인데 걱정한다고 뭐가 나아지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정신 승리는 어렵습니다. 저는 행동 승리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하기에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정신을 잡아먹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걱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작게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일부분을 한번 실천해보는 방식으로 간다면 하나는 10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개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노후가 될수록 쪼개어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 그게 어쩌면 걱정을 제거하는
기뻐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걱정을 기대로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60세에 퇴직을 했어요. 일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한 3개월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느낀 거죠. 누구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유, 꼭 한번 뵙고 밥 한번 먹어요.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2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뭘 하고 지낼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계속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60에서 65세라고 하는 게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면 늙은 나이예요. 이때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취미 가지셔야 돼요. 취미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전환기라고 하는 시기, 60에서 65세는 어떤 거냐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환절기가 있잖아요. 환절기에 보면 꼭 그렇게 감기에 걸려요. 감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제 폐렴으로 넘어가는 거고 때로는 천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남은 생에 힘들어요. 전환기는 잘 보내야지 그 다음 계절을 건강하게 지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60에서 65세를 잘 지내면 남은 노년을 굉장히 잘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60세에 퇴직을 했어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일을 악물고, 이분이 원래는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아주 지겨워 죽겠거든요. 부인은 당장 그만두면 어떡하냐, 그만두지 말라 하지만 아내 몰래 살짝 이걸 그만둔 거예요. 일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한 3개월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느낀 거죠. 누구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끔 잘못 온 전화. 김 부장님 무슨 일 부탁드리려고요. 저 퇴직했습니다. 바로 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있는지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돌려봤는데 아유, 꼭 한번 뵙고 밥 한번 먹어요.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아요. 애가 둘이 있었는데 다들 커가지고 취업을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애들이 일을 또 잘할 만큼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현직에서 떠나니까 더 이상 파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2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뭘 하고 지낼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계속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아파요. 잠시간은 또 패턴이 엉망진창이어서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요. 아내는 벌써 자기 스케줄 하겠다고 다 나갔어요. 혼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울감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일 센터로 갔어요. 이게 중장년들을 위한 일종의 교육도 하고 동시에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줄이 끝도 한도 없이 밀려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갈 자리도 없더랍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오면 뭔가 새로운 걸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완전히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60에서 65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면 늙은 나이예요. 경계에 있는 아주 희한한 진공 상태에 들어있는 나이가 바로 이 나이거든요. 이때 준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몸 준비해야 돼요. 근육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운동 루틴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운동도 처방받으셔야 돼요. 이때는 운동 함부로 하면 또 몸이 또 작살나는 시기예요. 두 번째, 이분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 테크예요. 관계를 만들고 관리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옛날에 60세에 상 받고 떠날 나이면 손절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재수없으면 200살 산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누구냐면 관계로 맺혀진 사람들, 또 사회복지망, 하나 또 의료망, 이런 것들이 탄탄한 네트워크, 망이 네트가 돼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유례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60에서 65세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다 싶을 땐 관계 관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안부도 물어보셔야 되고요. 동아리도 정기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학습 공동체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잘 지내셔야 되고, 무엇보다 죽을 때까지 눈동자 쳐다보고 있을 배우자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엄밀히 말하자면 몸의 근육과 정서의 근육과 관계의 근육은 이때부터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반드시 취미 가지셔야 돼요. 일 혹은 취미 혹은 둘 다 가지면 더욱더 좋고요. 일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취미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프로페셔널하게 늘 하던 게 있다면 그거 유지하시면 되고요. 취미는 두 가지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 혼자 하는 취미,
같이 하는 취미. 나 혼자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동아리가 되게 중요해요. 동아리 속에 들어가셔서 그게 산행이 됐던 아니면 여행이 됐던 아니면 어떤 걸 만들던 그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취미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적 돌봄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생애를 살아가며 건강을 만들어가고 또 건강한 모임 안에 자주 자기를 배치시키고 거기에 성실하게 꾸준히 참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참여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취미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저거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걸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때 경험했던 게 나중에 이 아이의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인 1기 하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은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도 이 사람의 생애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게 어린 시절에만 1인 1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쭉 뻗어올라서 새로운 나무줄기를 만들어내고 나의 쉼터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좀 싫더라도 골고루 좀 해보시길 권해요. 복지관에 가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 가면 한 50개에서 150개 사이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난을 쳐, 어떤 거는 막 붓글씨를 막 써요. 사교 댄스 같은 거, 스포츠 댄스 같은 거 막 해요. 어떤 데는 연극 동아리도 있어요. 어떤 건 건강에 대한 클래스를 배워요. 이런 걸 쭉 하다 보면 유독 기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내 취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딱 하다 보면 이런 거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볼 때는 10개가 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중에 내 동아리가 2개만 있으면 돼요. 취미라고 하는 공간은 즐거움의 공간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부 나에게 맞는 지점이 있다? 그럼 그거 지속하시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 바꾸셔도 돼요. 취미는 죽을 때까지 갖는 게 아니다.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맛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좀 발견하는 지점이 있다? 그건 내가 평생 가져갈 취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취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돈 드는 취미가 있어요. 돈 안 드는 취미가 있고, 왠지 돈이 안 드는 취미는 안 하는 것 같고 좀 덜 하는 것 같고 약간 꿀리는 취미 같고, 그런데 돈 드는 취미 해도 돈만 베리는 사람이 있고요. 돈 안 드는 취미 해도 돈 드는 것 이상의 그 열매와 결과를 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돈 드는 것도 한번 쭉 해보세요. 돈 안 드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 많이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나 혼자 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내가 이런 취미 저런 취미 최소한 2년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원하고 나에게 정말 잘 맞고 내가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나 혼자도 하면서 함께 하면서도 즐거운 요소들 반드시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세월에 2년은 그냥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 많습니다. 내가 어떤 취미를 하면 좋을까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복지관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 보세요. 교육 프로그램들이 쫙 있는데 그중에 거의 80%가 취미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이 클래스에 한번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럼 그중에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또 짝을 지어가지고 취미를 또 따로 병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라고 딱히 선정해서 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만의 대단하고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내가 한번 또 시작해보겠다. 이것도 또 다른 제2의 연결된 취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알아요. 그러다가 TV 나온다. 멍하게 있는 건 취미가 아니에요. 취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해야 돼요. 약간의 재미와 약간의 즐거움과 약간의 흥미가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열매들을 자꾸 맺어야 돼요. 그림이 됐던 등산이 됐던 달리기가 됐건 아니면 뭐 컴퓨터가 됐건 뭐든지 간에 보면 산은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도달해요.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결과물이 나와요. 노래도 부르다 보면 마지막 후렴구에 마침표가 또 엔딩까지 갑니다. 정 없으면 근육이 생기든지 심리적 포만감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열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TV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11시간을 봅니다. 멍하니 있다 보면 웃길 때도 있죠. 드라마 때문에 몰입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로 땡인 거죠. 그걸 우리가 킬링 타임이라고 불러요. 시간을 죽인다. 요새는 워낙에 좋은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TV를 봤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같이 해. 건강 프로를 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막 같이 움직여. 내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따로 적어놨다가 뭔가를 해.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겠죠. 그냥 멍이 있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냥 누워있다가 이렇게 잠들어서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취미라고 볼 수 없어요.
저는 권해드립니다. TV를 옛날엔 바보상자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바보상자라고 생각해요. 정보를 계속적으로 얻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보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른으로 산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나만 즐기고 기쁘고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뭔가 기여할 바를 좀 찾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어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이나 혹은 내 이웃들이나 내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이 취미를 통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 한다면 TV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전반적인 평가 있죠. 댓글에 보면 이걸 말이라고 하냐?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식함과 교양과 지식과 평가자로서의 자태가 잘 드러나면서 교양 있는 평가자로서 글을 남길까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볼 때 그냥 보지 마라. 상담자의 눈으로 봐라. 영화가 달라진다. TV를 볼 때도 평가자이자 TV에 내가 제작자라고 생각하시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건 취미가 될 수 있다. 멀뚱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내려고 하고 그냥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인류애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발전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60에서 65세라고 하는 나이가 전 기쁨의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터져나오고 어떤 것이 탄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이게 일종의 양수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전엔 남을 위해서만 살았죠. 아이들 위해서 또 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내 세상에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기 시작하는 재탄생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삶 속에서 나만의 선택을 시작하면서 나만의 꿈을 실현하면서 나답게 사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어가고 70, 80이 된다는 얘기는 점차 근육도 줄어들고 몸도 약해지고 면역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을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시에 마음도 만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하루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거기다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가 다 궁금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사들도 다 같이 찾아간 거예요. 4개의 영양소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나이 들면 노인들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투명인간 아니라고, 나 살아있다고. 귀가 안 들려서 소리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안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기 방어 기제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보면 고성을 지르는 건 여인들보다는 남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약간 심리적 쫄림 현상이 크지 않나.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젊고 활동적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전의 모든 영예를 다 내려놓고 아무 이름이 적히지 않은 빈종이를 내 명함으로 내놓아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일할 수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나를 이해해주거나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화가 나요. 화를 내는 사람의 이 분노 안쪽에는 영혼까지 흔들리는 고통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퇴직하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버지들의 심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들은 힘의 존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취의 존재입니다. 내게 권력이 없다는 건 나는 완전히 사그라든 존재이고 바스락거리는 그 재처럼 없어져 버린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받쳐 오르는 그 삶이나 섭섭함을 뭐 어쩔 수 없지 뭐 새롭게 선택하자 해서 잘 적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남성분들 중에는 바깥으로 내 마음을 노출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응축된 감정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넘기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겁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강인해지면 마음도 놀라울 정도로 함께 강인해지고 자신감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몸을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시에 마음도 만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이 넘고 60이 넘어가고 70, 80이 된다는 얘기는 점차 근육도 줄어들고 몸도 약해지고 면역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육과 타고난 것들은 다 썼어요 이미. 지금부터는 나의 노력의 시기입니다. 나의 노력과 선택이 나의 건강 수명도 함께 연장해 가는 거거든요. 질병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방을 한다는 건 세 가지 차원에서 가능할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건강검진 꼭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검진을 잘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질병이 나타나서 나의 약함이 드러날까봐.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게 나중에 감당 못할 상황이 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혹시라도 작은 게 발견되면 그때그때 치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운동도 하셔야 돼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80이에요. 똑같이 스쿼트 하잖아요. 무릎 작살납니다. 함부로 운동하셨다가 몸 완전 끝장납니다. 운동은 처방받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나 아니면 가정의학과나 보건소에 가시면 우리 몸에 대한 전반적인 걸 체크해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운동 방식을 알려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영양제입니다. 50, 60 넘어가면 먹는 약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60세가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수가가 확 올라가요.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하고 질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술도 한두 번씩 하기 시작하면서 내 몸의 변화가 벌써 나타나는 걸 나도 알고 병원도 알고 있는 거죠. 트랜스휴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트랜스, 바꾸는 거예요. 인공관절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폐도 바꾸고 간도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뇌도 치환하고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을 트랜스휴먼이라고 부르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휴먼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사람이니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거기다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100알 넘게 먹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약물 중독도 되지 않고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가 다 궁금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사들도 다 같이 찾아간 거예요. 4개의 영양소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오메가3였어요. 우리가 25세 넘어가고 고기를 먹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오메가3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타민 D입니다. A, B, C, D.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지만 실제 신진대사 전반 관여라고 있고요. 정서뿐만 아니라 지능까지도 기억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햇볕으로 받거나 아니면 약이나 주사로 꼭 신경 써서 챙기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CoQ10이라고 하는 코엔자임 항산화제인데요.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갑자기 확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은 3번의 아주 드라마틱한 노화를 겪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34세, 60세, 78세. 그 가운데서도 중간중간에도 우리의 노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한다. 항산화제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질입니다. 아무리 200살 살면 뭐 하겠어요. 치매가 오면 말짱 도루묵인데 치매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기억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인지 저하는 어느 정도 예방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핵심은 영양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스스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몸을 관리해 주거나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영양제들 알아서 잘 챙겨 먹으며 내 몸을 관리해야 다른 사람도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 삶은 그대로 일종의 거울처럼 나타나면서 우리 아이들도 나이 들어가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 노인의 4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게 빈병고무라고 하는 거예요. 빈곤이고요. 질병이고요. 고독이고요. 마지막 4번째가 무유예요. 하나만 있어도 힘든 일이에요. 빈곤, 젊어도 가난하면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몸뚱이는 있잖아요. 아프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질병은 반드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특별히 가만히만 있어도 여기저기 우두구둑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나고 이 소리 나는 걸 넘어서 통증까지 동반이 되는데 이게 질병이라는 것으로 진단이 되죠. 이때부터는 매일 약을 먹습니다. 평균 우리가 3.5개 이상의 약을 늘 먹고 있고요. 여기다 영양제까지 포함한다면 보통 어떤 분들은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고독, 혼자 남겨지고 친구 없고 아이들도 연락 없으면서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서 TV만 바라보고 있다면 고독은 거의 질병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은 고독과 관련된 부서, 일명 고독부, 외로움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마지막 4번째, 무의. 할 일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생산했으니까. 더군다나 60년대생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속적으로 쫙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평생을 달리기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패 없는 청장년을 쫙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산이 일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없어진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 가지씩만 있어도 어려운데 나이가 든다는 건 보통 이 4가지가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게 바로 이 빈곤이에요. 이 빈곤이라는 건 늘 눈에 보이거든요. 상대적인 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벌써 나가면 옷이 달라요. 신발이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상대적 빈곤감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년기의 빈곤이라는 건 첫째, 생애를 잘못 살아온 것 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나도 비참하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걱정은 더 커진단 말이에요. 빈곤한 분들은 질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복잡다단한 것들을 이 빈곤이라는 게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빈곤 속에 가장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뼈아프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전국에 계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께 만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표현해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얘기해야 됩니다. 보통 이 남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타인에게 자꾸 화를 내더라고요.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조금 서툴러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남자분들은 정말 관계 잘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잘해요. 근데 이 관계가 어색하고 직장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계속 지냈던 분들 새로운 역할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말을 해요. 이를테면 부드럽게 말하는 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쓰는 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21세기 퇴직한 그 남자들에겐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가 좀 달라졌는데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아요. 어색하지만 한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 자식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할 겁니다. 아내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난 당신이랑 살아서 너무 기쁘다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 싶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두지 마시고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데 가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